안녕하세요, 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나스닥 100 ETF의 투자 방법 및 원칙, 그리고 제 계좌 상황을 한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초에 저의 계좌 상황을 한번 공유드렸었는데 7개월 만에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7개월 전의 영상은 위 클립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나스닥 100 ETF가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요. 올해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미국 시장은 말 그대로 불타오르고 있고 요즘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서울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투자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주로 시장을 보고 고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고 고르시는 편인가요? 크게 보면 주식 투자자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탑다운 방식의 투자자로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거시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 발표라든지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각 나라별 정치 상황 등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뉴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시중에 앞으로 돈이 더 많이 풀릴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이번 달 실업률 발표는 어떻게 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와 같은 지표를 본 다음에 앞으로의 거시적인 시장 상황을 예측하고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바텀업 방식의 투자입니다. 이 경우 주로 특정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고 해당 기업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투자자들은 거시적인 시장 상황도 어느 정도는 주시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특정 기업 주식의 내재 가치, 즉 해당 기업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고 이 가치가 본인이 판단하였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겠죠. 저는 따지고 보면 탑다운 방식의 투자자인데요. 각 기업의 내재 가치를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컨대 나스닥 시장의 상위 100개 기업을 추종하는 나스닥 100 ETF를 산다거나 전세계 시가총액 1등이나 2등 기업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산다거나 하는 식의 투자를 지향합니다. 세계 1등과 2등 기업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미국 나스닥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거시적으로 보고 1등과 2등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나스닥 100 ETF는 미국 나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위 100개 회사의 주식을 시가총액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테슬라, 엔비디아, 어도비, 페이팔과 같이 세계적으로 매우 유망한 기술 기업들에게 분산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100 ETF와 같이 지수 추종을 하는 펀드의 장점은 상위 100개 회사의 주식을 다 매수하는 것이므로 만약 100등을 하던 회사가 올해에는 실적이 잘 안 나와서 101등으로 밀려나게 되고, 만약에 101등을 하던 회사가 실적이 잘 나와서 100등으로 올라서게 될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스닥 100 ETF의 구성 종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수 추종 펀드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서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어 사라지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구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ETF를 판매하고 관리하는 자산운용사가 자기들 알아서 가장 좋은 100개 기업들만 투자를 해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은 2,800여 조 원으로서 전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533조 원 정도이니 자그마치 삼성전자의 5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하지만 애플이 10년, 20년 뒤에도 1등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할 것 같긴 해서 좀 무섭긴 한데요. 어쨌거나 미래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기술 기업들 중에 상위 100개 기업을 모두 보유한다는 전략을 가정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상쇄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거기다 10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온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수익률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스닥 지수는 물가 상승률을 포함해서 연평균 약 10% 수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꽤 오랜 기간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갔을 때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올리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은 오히려 훨씬 더 높은 매출을 내며 급격하게 성장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술 기업들의 진보는 앞으로 더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나스닥 100 ETF는 앞으로도 꾸준한 우상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지수 추종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의 장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투자가 매우 편합니다.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 자체가 편해지고 여유롭게 지켜보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정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재 가치를 분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많은 주식책이나 주식 투자 강의에서는 각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수많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개개인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어떤 특정 기업이 저평가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주식 투자 전략도 나름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각 특정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할 시간에 제 가치를, 제 월소득을 올리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할 그 시간에 저를 위한 자기계발에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 더 많은 돈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거나 창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곳에 스톡옵션을 받고 취업을 함으로써 제 가치를 더 빠르게 키우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 월급으로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한 달에 월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50만원, 100만원, 아니 300만원 그 이상으로 부가 수입을 벌어들인다거나 스타트업 기업이 잘 돼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저의 방식은 수익률은 연평균 10%가량으로 고정시켜두고 제 가치를 더더욱 빠르게 키워나간다는 마인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쳐다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저만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P 500 지수나 미국 나스닥 100 ETF 등 지수 추종 ETF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상향 해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경제 위기로 인해 수십 %의 급락도 있긴 했지만 그것은 아무리 길어봐야 1년 이내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다음에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우상향을 끊임없이 지속해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 주식시장은 개사기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주식시장이 중간중간에 떨어지더라도 결국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돈이 수도 없이 많이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각 나라별로 시중에 풀려나가고 있는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인데요. 예컨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화폐 공급량 M2는 지난 10년간 약 2배 수준으로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이 약 10년 동안 2배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 말은 1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모두 평균적으로 2배 올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건들의 가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세상에 돈이 2배나 많아지는 바람에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따라서 물건의 가격이 2배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전과 달리 신용사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만원짜리, 5만원짜리를 열심히 찍어서 시중은행에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한번 치면 돈이 시중에 뿌려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은행 직원의 엔터키 한 번이면 5천만원,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1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만원짜리 2천장을 인출해서 직접 가방에 들고 가는 사람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은행에서는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한번 치게 되면 그 사람 계좌에 1억원이라는 숫자가 그냥 찍히는 겁니다. 세상에 돈을 풀기가 더욱 쉬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시중에는 돈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계란값도 오르고 라면값도 오르고 짜장면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주식 가격도 끊임없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제 여자친구가 묻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돈이 많이 풀려나가면 물건들 가격이 오른다는 건 알겠는데 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면 우리한테는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듣고 보니 그렇네. 내 월급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 물가가 계속 오르면 나한테는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처음에 조금 들었지만 관련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니 물가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올라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그 어떤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깨달은 그 진실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가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려간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도 사람들이 물건을 잘 안 사려고 할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내일부터 매일매일 라면이나 계란 가격이 500원씩 떨어진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과연 누가 계란과 라면을 사려고 할까요? 최대한 아껴 먹으면서 늦게 사려고 하겠죠. 내일의 라면과 계란값이 더 싸기 때문입니다. 라면과 계란뿐만 아니죠. 우리가 아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내일이 되어서 더 싸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최대한 아껴 쓰다가 필요할 때만 사려고 하겠죠.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라면을 만드는 공장과 계란 생산 업체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 매출이 떨어질 것이고 매출이 안 나니 이익이 떨어질 겁니다. 이익이 떨어지면 생산량을 줄이면서 직원을 해고하게 되겠죠. 그럼 그 해고된 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계란과 라면을 더더욱 못 사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라면과 계란이 더더욱 안 팔리게 되는 이런 경제적인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됩니다. 과연 이런 경제적인 악순환 현상을 정치 관료들이나 중앙은행 관료들이 묵인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경제를 망치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들어먹기 때문에 결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간단한 경제 이치를 각 나라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물가를 조금씩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올라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그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물가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주 잘 알고 있죠. 각 나라별로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는 다 다르겠지만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에서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의 평균치는 약 2%입니다. 연평균 2%씩 물가가 오르는 것은 자기들도 인정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1년에 2%씩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의 돈이 그만큼 매년 풀려나가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돈이 많이 풀려나갈수록 돈의 가치는 더더욱 떨어질 겁니다. 오늘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5만원짜리는 5년 뒤에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5만원짜리의 가치와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현금의 가치는 더더욱 떨어질 겁니다. 반대로 물건이나 실물 자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된 이후에는 저는 최대한 현금이 생길 때마다 자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식 계좌에서는 나스닥100 ETF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부동산 리츠 주식을 조금씩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돈이 생기게 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과 같은 부동산도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짐작하셨듯이 저의 주식 전략은 안 팔고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죠. 무엇이 더 수익률이 높고 유리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방법이 편하고 더 좋습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결국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자신만의 투자 방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 필요 없고 돈 딴 사람이 승자인 것이죠. 저만의 투자 방식 및 가치관에 대해 말씀드리다 보니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영상의 주제인 제 나스닥100 ETF의 투자 수익률을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의 투자 수익률은 약 21%입니다. 올해 1월에 매수한 주식이 21% 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인데 계속해서 매달 적립식으로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토탈 21%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3월에 첫 취업을 했을 때부터 미국 나스닥100 ETF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작년 3월부터의 투자 수익률을 누적하면 무려 41%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년 반 정도 만에 41%의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 수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크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의 투자 방식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제 적립식 투자 방법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너스와 같은 돈을 받을 때마다 필요한 돈만 남기고 미국 나스닥 100을 최대한 매수했습니다. 나스닥이 연평균 10%가량 오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정말 미친 듯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너무 많이 올라서 앞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쓸 돈은 쓰고 남은 돈은 자산을 매입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라면이나 계란, 짜장면, 집값이나 주식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을 할 것이라 믿고 제가 목표로 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때까지 꾸준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영상을 이까지 보신 분들은 제 투자 방법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투자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맞을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제 투자 방식에도 굉장히 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도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아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혹시 모르죠?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나스닥 시장이 대폭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언제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분들만의 투자 전략을 잘 찾으시고 성공 투자하셔서 많은 수익을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